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89페이지 12번은 보지 마시고요. 지정기부금, 지정이라는 금이 없습니다. 91페이지에 13번. 자, 업무용 승용차가요. 여러분, 우리가 업무일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운행기록부. 매일매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갔다. 그래서 1년에 쓴 것 중에 업무에 쓴 게 몇 프로고 안 쓴 게 몇 프로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업무 관련 경비가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가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우리가 운행기록부를 쓸 필요가 없었죠.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그냥 전액 다 인정이 돼요. 선금이나 개인 필요 경비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이 자동차 업무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운행일지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큰 맘 먹었죠. 하도 건의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너무 힘들다, 귀찮다. 1,500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이 기름값들이 1,500만 원이 하면 이제 운행일지 안 쓰셔도 됩니다. 전액 다 인정됩니다. 되셨습니까? 전액 다 인정이 됩니다. 1,000이 1,500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칠판 봐주세요. 14번은 뭐냐면 자, 여러분이 2020년 1월 1일에 자동차를 즉 1억짜리를 샀어요. 내용연수는 5년의 정액이에요. 그렇죠? 그럼 1년의 감가상각비가 2,000이잖아요. 2,000이잖아요. 근데 운행일지가 보니까 업무에는 80%를 썼어요. 그럼 80%면 1,600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20%인 400만 원은 이미 업무랑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선금으로 불산입됐고 상여 처분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600인데 1년에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는 게 800이죠. 그러니까 800만 원 넘어가는 요놈은 다시 선금 불산입의 유보예요. 요거예요. 요게 업무용 승용차잖아요. 업무용 승용차. 그래서 이렇게 매년 선금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800이니까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에 800 넘어가는 게 선금 불산입 유보죠. 그럼 요놈들이 언젠가는 이게 뭐예요? 감가상각이 끝나거나 매각을 했을 때인데, 그죠? 감가상각이 끝나면 요게 그다음부터는 장부에 잡는 게 없어 매년 다시 선금으로 800만 원씩을 집어넣어 주죠. 그러다가 원래 조언이 뭐 있었어요? 금액이 몇 억짜리 차는 1년에 800 해봐야 10년 해봐야 8천이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선금불산입된 금액이 안 되면 10년째 나머지 선금불산입된 금액을 몽땅 선금 이정해 줬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 조문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몇 억짜리 차를 사셔서 부인되면 평생 1년에 800만씩만 송금 인정해라. 그래서 10년도 아니고 20년째 되더라도 계속 800밖에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대단한 거죠. 또 요 차들을 매각을 하면 옛날에 요런 놈들이 다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세법상 처분 손실로 잡혀서 처분 손실도 매년 800만 원씩 선금으로 인정을 해주다가 흥정해주다가 그렇죠? 요게 뭐야? 10년째 되면 나머지 처분 손실에서 800만 원 넘어가는 거를 선금 불산입했던 놈은 10년째 몽땅 선금 산입을 가는데 그렇죠? 선금 산입을 가는데 이것도 안 된다. 처분 손실도 무조건 1년에 800만 원씩 20년이 되더라도 선금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잔인하지만 논리적으로 맞겠죠. 그죠? 수억짜리 자동차를 사면 이제 기약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선금이 됩니다. 다만 가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대를 이어서 세무조정하게 생겼어요. 이거 1년에 800만 원이면 자동차가 5억이라면 생각해 보셨어요? 800만 원씩 5억 달러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모르겠네요. 뭐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혹하지만 10년째 몽땅 떠는 감가나 처분 손실이 없어져서 계속 들어갑니다. 적용 시기를 보십시다. 이건
2020년 1월 11일 이후 처분한 지 10년이 도래한 때부터 적용을 하니까 이건 그냥 이미 옛날부터 했었죠. 아직도 넘어오는 놈들 이제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가 아니라 넘어오는 놈들 무조건 다 이러니까 앞으로 10년째 몽땅 떠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2020년에 뭐 이런 취득한 게 아닙니다. 넘어오는 것부터 다 몽땅 이렇게 됩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안 보겠습니다. 뭐 합리화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걸 그죠? 일시상각충당금을 송금산입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선금 인정을 허용해주는 법이 2개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우리 성실신고 확인자 기억나시죠? 소득세법 했죠. 법인세에도 성실신고 확인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하게 돼서 하는데 여기가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출하지 않고요. 이건 소급 적용입니다. 적용식이 보면 그러니까 2019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소급 적용돼서 그래서 법인은 2월 달에 신고하고요. 법인세 신고를 4월에 하고요. 소득세는 성실신고 사업자는 4월에 선임신고를 하고 6월에 신고를 하죠. 그죠? 거기서 유동화 전문회사 법인일 때는 요거는 성실신고 확인서 뭐 이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됐고요. 18번 우리가 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이제 한도 초과되거든요. 한도 초과되는 것들이 이제 뭐 당연했는데 그냥 기타 사유 유출이었어요. 소득처분 이걸 명확하게 해서 법 보실 때 명확하라고 나오면 세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좀 애매하네요. 이걸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개정 내용은 아니에요. 19번 하지 않습니다. 연결법인은요. 그 다음에 20번 또 중요하죠. 작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정 판결과 같은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화해 권고, 민사조정법 결정인데 이번에 민사조정법에 조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 판결, 법원에서 판결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채권의 일부가 못 받게 됐다 그러면 그냥 송금이고요. 요것도 다 당연히 결산 조정입니다. 신고 조정 아닙니다. 장부에 잡았을 때에서 이번에 민사조정법에 조정이라는 난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21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빨리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리스 뭐가 바뀌었어요? 리스 뭐가 바뀌었어요? 자, 보셨죠? 칠판 보세요. KIFRS 국제회계기준 1116호가 여러분 리스예요. 그래서 이 국제회계기준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모든 운영 리스라는 게 폐지됐죠. 그래서 모든 리스는 다 금융 리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요? 차변에 사용권 자산이라는 자산을 잡고요. 그렇죠? 대변에 리스 부채라는 걸 잡아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은 정액법으로 그 기간 동안 상각을 하고요. 리스 부채는 요게 리스료가 나가잖아요. 현금으로 리스료가. 그럴 때 원본을 떨고 나머지는 이자 비용을 떨어요. 이자 비용을 떨어요. 자, 되셨죠? 요런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거 황당해. 이게 왜냐면 옛날에는 요게 리스료라는 거였어요. 요것만 차변에 지급 리스료로 비용을 떠는 걸 이렇게 앞으로 주는 모든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잡고 요거는 요 사용 기간 동안 정액으로 상각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리스 부채는 요 원본을 떨고요. 원본을 떨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한 거가 이제 세무 조정을 하냐 안 하냐가 말썽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지금 이게 시행 규칙이죠. 시행 규칙에서 35조의 왼쪽엔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로의 익선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요대로 놔두면 자 봐요. 일반 회계 기준 비상장 법인은 이러한 운영 리스는
요렇게 하면 그냥 이게 차변의 지급이스다. 이것도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선금, 세무조정이 없고 국제회계 기준은 요렇게 하면 이것도 기업회계 기준이니까 이렇게 떠는 것도 세무조정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바꿔서 그죠? 이게 운영리스라면 그러니까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분 운영리스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렇게 하는 거를 취소해서 세무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무조정에서 요 돈이 나가는 것만 올해 선금으로 인정하게 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적용 시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020년 3월 시행일 이후 신고니까 이건 2019년 소급 적용이죠. 그죠?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리스회계가 바뀌었습니다. 요것들이 전부 다 세무조정을 하니까 특히 세무조정 하시는 분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 세무조정 하실 수 있으세요? 요거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뭐 워낙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그쵸? 워낙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문득 시계를 봤어요. 이제 거의 뭐 법인세도 곧 끝나는데 잠깐만 한 5분만 시간을 해서 제가 계산기를 갖고 왔나 모르겠네. 갖고 왔네요. 우리가 아무리 개정세법 시간이지만 그렇죠? 자, 와보세요. 자, 지금 이런 사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월 1일에 그렇죠? 운영리스예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임대차 거래가 여기 걸려서 논란이 많이 돼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이게 2년치 임대차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죠? 자, 볼게요. 임대료는 연말에 1,0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끝나요. 간단하게. 이때 이걸 증분차입 이자율인데 시장 이자율인데 귀찮으니까 10%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반회계 기준은 그냥 연말에 이게 지급 임차료 1,0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돈 나가고 세법은 이게 송금 끝이에요. 일반회계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1월 1일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걸 1.1로 나누고 요걸 제곱으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을 1.1로 나누면 요게 909가 되겠고요. 요 놈은요. 1,000만 원을 1.1로 나누면 이게 8264 463이 되겠네요. 요 둘을 더하면 요 놈을 그렇죠? 차변에 사용권 자산, 대변에 리스 부채, 그죠? 이렇게 잡고 요 놈은 2년이니까 사용권 자산 삼각으로요. 나누기 위해서 요 놈을 8677 686을 잡고요. 연말에 현금이 1,000만 원이 나가니까 그렇죠? 요거를 은행에서 빌렸다라고 그러고 10%가 이자에서 이거를 지급이자로 때리면 얼마예요? 1735537. 그럼 나머지가 리스 원본을 리스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264 464. 그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일반회계가 이게 세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법이. 세무조정을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뀌어 소급 적용되면서 1년에 1,000만 원만 성금이야. 세무조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테크닉이에요. 좀 전에 사용권 자산 리스부채 잡으셨죠? 요 놈을요 보세요. 자산이 아닌 걸 잡았으니까 선금 산입 사용권 자산 17355 372 마이너스 유보 입금 산입 리스 부채 유보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뭐야? 요 놈이요. 선금으로 인정이 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선금으로 인정이 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금 불산입 사용권 자산 삼각한 거
8677 686 686 이렇게 해서 유버 죽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잠깐만 숫자를 잠깐 조정해 드릴게요. 조정해 드릴게요. 여기서 요걸 건드시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놈을 걸 거예요. 리스 부채가 없어진 이게 아니니까 요놈은 다시 손금산입으로 리스 부채를요. 8264 464를 때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장부상의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보세요. 요놈과 요놈이 장부상의 비용 잡혔죠. 그럼 요 합계가 얼마인지 볼게요. 8677686에다가 1735 536이죠. 그럼 요게 얼마예요? 1041322가 돼요. 비용 잡은 게. 근데 세법은 1000만 원만 손금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요놈은 그죠? 단기 순이익에서 보해주고 된 거고 요놈은 뺀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차익이 얼마인가 보세요. 8677 686 8264 464 하면 얼마예요? 이게 4132가 나오죠? 숫자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부상의 비용이 1041322인데 손금물산입이 더 많죠? 그럼 여기서 손금물산입을 빼버리면 여기에 딱 세법에 손금 인정받는 1000만 원이 되죠? 기가 막혔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세무조정하시는 분 이 전표가 무조건 있어요. 임대차 거래 때문에. 그래서 2019년까지 없었던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가 뜨시거든요. 그러면 요 전표를 그대로 부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 상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요 지급이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불산입하고 쉽게 좀 놔두고 리스 부채 원본을 죽인 걸 손금으로 넣으시면 요 두 놈의 합계액에서 요 놈의 차익을 빼버리면 우리가 현금으로 나간 1000만 원만큼이 맞죠? 이건 그냥 이해 안 되셔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은 에러가 나올 거예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큰맘 먹고 했어요. 그죠? 개정세법 시간에 실질 세무조정을 하긴 어려운데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해드렸어요. 2019년에 국제회계와 리스회계가 바뀌었습니다. 운영리스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세법은 운영리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런 식의 세무조정을 합니다. 일반회계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고 했고요. 오른쪽에 22번 우리 소득세법에서 배우셨죠?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일 때 그쵸? 중소기업에게 그 직원에게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여금은 가지급이 아니죠. 인정이자 대상이 아니죠. 소득세 똑같고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나갔어도 무조건 2020년부터는 가지급도 아니고 지급 아닙니다. 적용 시기가 이 규칙 시행한 2003월이 속하는 사업년도 분이니까 2020년에 대여금이 나간 게 아니라 옛날부터 넘어와도 2020년부터는 안 하는 겁니다. 가지급금에서 빠져나가고 인정이자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죠? 업무무관 가지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만 조특법의 중소기업일 때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이 혜택이 됩니다. 자, 법인세 관련한 조특법 나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인력 세액공제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우리 대기업들이 출연해주면 이런 데다가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꽤 중요합니다. 우리가 벤처캐피탈 같은 데가 있어요. 벤처캐피탈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그죠? 쉽게 말하면 벤처기업의 주식을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벤처기업 주식을 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어요? 남한테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요. 내가 기존의 주주인데 이 회사가 증자하니까 또 따라가서 추가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이 출자에서 산 거, 남한테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 회사 주주로서 산 것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아니고 창투 같은 데들이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니까 여기서 주식을 사서 팔면 비과세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이제부터 그렇죠. 이게 내가 꼭 주주로서 출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내가 산 것도 된다라고 법을 개정해 준 겁니다. 꽤 중요해요. 다만 일반 여러분이 아니라 중소기업 창투 같은 그쵸? 이런 것들 일반적인 데들이죠. 여러분들이요. 일반 기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4번 세액공제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내국법인의 소재 부품 장비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가 조특법 13의 3입니다.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적용 대상이 2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공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어떤 이제 이 소재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소재 부품이 대통령님 말씀에도 자주 나오는데 소재 부품이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 혼자 못 들어가도 공동으로 출자를 했을 때 이걸 샀을 때 거기 주식을 산 금액의 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하여튼 소재 부품의 기업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하나 넘기보시면 똑같은 조문인데 법조문 안에 이게 2개가 있어요. 이번에는 소재 부품과 관련한 외국법인 주식을 산 거예요. 외국법인 주식을 산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특법 13조 3 안에 2개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 기업을 공동으로 출자했을 때라는 얘기가 나겠고요. 하나는 외국 법인을 산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이럴 때 세액공제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새로 나온 세액공제니까 어쩔 수 없죠. 한번 읽어보고 소재 부품을 확보하는 게 뭐 이번에 코로나도 그저 마스크를 만드는 뭐 원료들 이런 것들이 조달이 안 되니까 오늘 또 안타깝대요. 그렇죠? 정부는 뭐 무조건 그냥 싸게 내놔라. 원가가 올라가서 마스크 생산 원가는 올랐는데 정부는 그냥 옛날 단가로 다 그냥 생산 안 하겠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누구 잘못도 아닌 것 같아서. 뭐 겪어본 일이었어야죠. 그죠? 이런 소재 부품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싸움의 어떤 본질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지원을 해주는 법이 새로 나온 겁니다. 조특법 13의 3이고요. 6번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가 확대됐다는 얘기는 간단해요. 원래 감가상각비는 뭐야? 결산조정이죠. 그러니까 장부에 잡았을 때만 하는데 얘는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간단하게 100억짜리 기계를 샀는데 이제까지 이 회사는 쭉 회계나 세법이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용연수를 요 기간에 걸쳐 사는 것들은 내용연수를 뭐 그냥 절반 후려치면 5년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부상으로는 100억을 10년간 생각하는데 세법은 특수하게 5년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죠? 상각범위액이 장부상 계산액보다 많은 시인부족액이 나오잖아. 요 시인부족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그죠? 가속상각 특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주로 중소나 중견 기업인데 보세요. 두 번째 점인가 오른쪽에 대기업이 돼요. 대기업이 되는 게 뭐냐면 연구 인력 개발,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시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중소나 중견 기업만 되는데 대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기업도. 저는 대기업에게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처음 봐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내용연수를 후려칠 때 중소중견 기업은 50%가 아니라 75%까지 줄일 수 있고요. 대기업은 물론 50%예요. 50%고요. 요게 적용기간이 원래는 2020년 12월 말까지였죠. 그죠? 근데 이거를 2020년 6월 말까지 해서 6개월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거요.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거기 보시면
적용 시기에 보면 상각률 범위랑 대상 자산 확대가 2019년 7월 3일 이후 취득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원래는 중소기업도 내용요소를 50%만 줄일 수 있고요.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 신성장 기술밖에 안 되는데 중소중견은 75%까지 내용요소를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시설이 되는 건 작년 7월 3일 이후의 취득분이에요. 그러니까 7월 2일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도 50%, 대기업은 생산성과 에너지 절약이 안 됐었고요. 이 제도가 있었지만 7월 3일에 한번 바뀌어서 중소중견은 75%까지 줄인다. 생산성 에너지 절약을 대기업이 된다가 바뀌었고요. 이번 연말에 바뀐 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산 것도 이 혜택을 주겠다고 바뀐 거예요. 되셨죠? 연도 중에 바뀐 겁니다. 작년에 이 조특법이 7월 3일자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셨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나머지 뭐 별거 없네. 읽어보시고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 11번이에요. 우선선화주 인증 포워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입니다. 이것 또 하나의 세액공제가 신설이 된 겁니다. 우선선화주 인정을 받은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돼서요. 그렇죠? 뭐 이걸 거기에 준 금액의 뭐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건 특수한 업이잖아요. 물류사업 쪽입니다. 그죠? 이쪽에 해당하는 분은 내용을 아실 거라 믿고요. 세액공제가 올해 2개가 추가된 거죠. 아까 무슨 소재 부품하고 요 두 놈이 추가된 겁니다. 2개가 추가된 겁니다. 여러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조합의 법인의 비과세 조항이 그죠? 원래 1200인데 아까 소득세도 나왔어요. 어로오합이 뭐 비과세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도 3천만 원 뭐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이 해당이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13번은 투자상생협력 촉진 일가라고 하는 건 미완료소득입니다. 미완료소득을 할 때 그렇죠? 7번도 잠깐 볼까요? 아이고야 잠깐 지울게요. 자, 미완료라는 건요, 기업 소득에다가, 그렇죠? 뭐 몇 프로를 때리고 여기에, 기계장치들을 투자하거나, 임금이 증가된 거를 뺀 금액에, 여기에 20%가 바로 요게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요 기업 소득이라는 게 세무조정에서 나온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일정한 걸 빼고 일정한 걸 더하는 거거든요.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식인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차감하는 항목에 뭐예요? 그렇죠?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보증보험회사가 잉여금 처분으로 공적자원 상환에 배당하는 금액이 요게 뭐 늘어났다. 너무 특수한 거네요. 요 미완료소득법인세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이걸 썼나 보네요. 됐네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법인세는 이 정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많이 바뀐 거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데 뭐 아시지만 워낙 경기가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런 세법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국조법으로 잠깐 갑니다. 자, 해외금융계좌를 내년 6월까지 신고 안 하면 어마어마한 그쵸? 과태료가 나오는 걸 아시겠죠? 그쵸? 근데 뭐가 하나 과태료를 이제 뭐 부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통고 처분에 따른 벌금 납부 시에도 과태료를 미부과합니다. 다른 건 통고 처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이건 이제 그죠? 우리가 뭐 법을 잘못해서 조세법 처벌과도 법을 잘못하면 형사 고발이 돼요. 세금 문제가. 근데 그 전에 벌금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걸 통고라 그래요. 그래서 벌금을 내면 검찰에다 고발을 안 해요. 이게 통고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을 부과했는데 벌금 안 내면 그러면 검찰에 고발이 되는 거고 이제 경찰서 가고 검찰에 가서 변호사 선임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를 할 때 뭐 이런 과태료들이 약간 경감률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 했었죠. 수정신고나 이런 것들이 그 가산세 감면율이 올라갔죠. 똑같이 해외금융계좌 신고할 때도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넘어가시고요. 이건 잘 보실 수가 없어요. 5번에 가시면 국제거래 관련 중복자료 제출 정비가 나오죠. 이게 해외 보면 여러 가지 국제거래 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통합기업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건 개별 통합기업 보고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거를 내시는 기업은 동그라미 1, 2번은 안 내도 된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 해당하시는 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이 국조법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그러시네요. 나중에 보시죠.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로 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워지네요. 이제 국제조세 쪽이 나오네요. 자, 보셨어요. 1번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 원천소득 과세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국내 미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사용하고 돈을 줬을 때 그냥 결론, 우리가 이제부터 이거를 사용료 소득으로 봅니다. 칠판 잠깐 보시면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코로나를 계기로 모든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모여서 물건 사는 거 안 사죠. 온라인으로 다 구매하시고요. 쿠팡이 아마 올해 상당한 어쩌면 흑자로 돌아설지 모르겠네요. 쿠팡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의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아이파가 만들어 놓은 많은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 실력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회계세법이 많습니다. 저더러도 너무 많은 사람이 회계사님 유튜버 하세요. 근데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온라인 강의로 할 테니까 충실한 이런 강의를 들어주세요. 제가 코로나 발생이 심화되기 전에 상법 강의를 찍었어요. 24시간. 지금 무지들하게 보고 계시네요. 상법책도 당연히 새로 썼고요. 올해 정식 출간했으니까 상법 강의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상담도 온라인으로 그냥 뭐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미국 법인이 있고요. 이 법인이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를, 그죠? 한국에는 이 법인이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B라는 법인이 이 특허를 이용해서 이 법인에게, 그죠? 대가를 지급을 해요. 그럼 이게, 그죠? 뭐, 사업소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사용료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사용료 소득으로 보면 한미조세조약상, 그렇죠? 우리가 이 세금을 떼는 겁니다. 사용료 소득은 우리가 미국인 15%, 1.5%, 16.5%를 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뗄 수 있다 없다인데 과세관청은 당연히 떼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생산에 이용을 했더라면 이 사용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라 과세를 해야 된다. 사용료 소득이라 한미조세조약상 16.5를 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건 한미조세조약상 이거를 과세권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굳굳하게 판결했다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아니라면 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법에다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것까지는 대법원 가시면 뭐 이건 과세하지 못하는 거고요. 2020년부터는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가 맞는 겁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런 거고요. 오른쪽에도요. 이건 이런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거를 침해해서 얘네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줬다. 그럼 옛날에 이것도 과세가 못하니까 손해배상금도 과세를 못하는데 이제 법에다가 이건 기타 소득이야
라고 잡아놓은 거고요. 잡아놓은 거고.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맨 밑에 박스가 15%죠. 원래 기타는 20%인데 이거는 15%로 갑니다. 15%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좀 전에 봤죠? 그렇죠? 미국하고 사용료가 15%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걸 따서 아마 15%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등록된 이런 특허를 우리나라가 이용했을 때 주거나 나중에 손해배상금은 다 사용료나 기타로 우리나라가 주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 때문에 법에다 넣은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2번은 약간 어려우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이것도 미국 한미조세조약 때문에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는 건 바뀐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3번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이거 정말 죽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법인과 소득이 똑같습니다만 시행령에 있고 자세한 계산 방법이 시행규칙에 있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있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한국의 A라는 법인인데 이 회사가 그죠? 그냥 우리나라에서 벌었고요. 우리나라에 벌었고 뭐 외국에서도 돈을 받아왔어요. 뭐 이게 뭐라 그럴까? 뭐 게임이라고 그래도 좋고 특허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버는데 자 미국에다가 미국 애들이 이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뭐 200억을 줬다 그럴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소득이냐에 따라 원천징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한세율로. 그러면 이게 회사가 돈은 일부 들어오면 나머지 원천징수한 돈이 법인세 비용이고 요 놈을 선택적으로 송금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주면서 띈 돈이 이게 외국납부세액인데 얘는 한도가 있죠. 한도가 책에 나오죠. 한도가 이 전체 이 A라는 법인 전체 법인세 산출세액에다가 곱하기 분모가 과표에다가 그죠? 분자가 국외 원천소득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직간접비용을 빼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원래 여러분이 직간접 비용을 빼는 건데 이렇게 명문화된 게 2019년에 나왔죠. 개정세법에. 직간접 비용을 빼는데 이 빼는 방법이 그죠?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얘네한테 주고 돈을 받았다. 200억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해 얘한테 뭘 준 거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게 비용이 들어가면 이 비용들이 전부 다 국내 이익을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분자 금액이 200억이 높아지면 한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200억을 받기 위해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200억에서 빼라는 얘기예요.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업종이 동일하면 뭐 매출액 아니면은 뭐 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1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왼쪽 박스가 업종이 동일하면 수익 금액에 비례하고 다른 업종 송금이다. 뭐 동일 업종이면 수익 금액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런 기술이나 특허를 이용해서 본 우리나라 매출액과 요 외국에서 받은 돈 매출액 비율로 이런 비용의 일부를 빼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죠? 문제는 이렇게 내 선택으로 이런 비용을 뭐예요? 매출액 비율로 안 분하지 말고 오른쪽에 나오죠? 이 어마무시한 방법 있죠? R&D 비용이에요. 연구개발비. R&D 비용을 시행규칙에다 어마어마하게 장문으로 공식처럼 넣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별도로 빼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 공식을 보실 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요 직간접이라는 비용을 빼야 되는데 안 빼면 얻어맞으니까 빼는데 이걸 매출액 비율로 나눠도 되는데 이게 주로 이 비용이 R&D 연구 개발비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직간접 비용을 뺄 수 있는 게 선택이에요. 원칙은 매출액 비율로 까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주로 대기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일반적 기업은 그냥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법을 만든 우리 기재부분들이 너무 고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마무시하게 고생하셨겠네요.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없네요. 고정사업장이다. 나중에 이것도 어려우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국세기본법에 가서 외국 법인에 대한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라는 걸 한다라는 게 나왔는데 좀 어려우시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소득세 원천세 파트인데 우리 아까 소재 부품 장비라는 거를 얘네들이 우리나라 공동 투자하거나 외국 기업일 때 세액공제했죠. 이게요. 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가시면 그죠? 이거 외국인 기술자가 여러분 50%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술자가 특수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일 때 온 입사해서 한국에 와서 5년간 50% 감면해 주는데 그분들이 소재 부품 장비랑 관련된 외국인 기술자들은 이분들은 나오죠. 3년간 70, 2년간 50이니까 그죠? 3년간 20%씩 더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란 아니고 외국인 기술자 감면에 원래가 50%인데 소재 부품은 장비는 70%다. 3년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되셨네요. 그렇죠? 아유, 시간도 참 잘 가서 이제 뭐 벌써 요거 한두 개만 더 하면 되겠네. 123회 여러분.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기준금액, 올해 매출액이 당연한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을 따질 때는 이건 당연히 올해 매출액을 따지십니다. 올해 매출액이 그 이하일 때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년 매출액이죠. 이걸 명문화한 겁니다. 명확해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R&D라는 걸 용어 정의를 하는데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거에 오른쪽 점 보세요. 기존의 상품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서 반복적 제작은 R&D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나온 거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게 앞으로 법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투자하신 거는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기계장치를 사면 기본적으로 뭐 3% 정도 이런 것들이 세공제가 있죠. 위기지역은 10% 5%가 있거든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투자하실 때도 10% 5%가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나 중견기업이 기계장치를 살 때 투자세공제율이 조금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위기지역에 투자할 때,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투자할 때 다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규제자유 특구라는 지역 내에 투자한 것도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규제자유 지구 특구에 투자할 때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여러분 투자세액공제 좀 전에 중소중견기업이 기계장치라고 그랬죠. 사업용 유형자산들 기계장치인데 거기에 즉시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제히 비용 떤 거 이건 기계가 아니 자산으로 안 잡은 거니까 빼라는 얘기고요. 6번만 하고 쉽니다. 창업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면은 감면이 되죠. 감면이 되는데 또 이게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이름들이 딱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일부 업종이 좀 추가된 거라고 합니다. 읽어보셔서 그러니까 요거는 차라리 제 책에 보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옛날 걷어내고 새로 쭉 다 열거해놨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걸 보셔서 그렇게 돼서 일부 업종이 추가됐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슬슬 마감되면 여러분 이제 슬슬 다음 시간에 있죠. 기가 막히게 중요한 놈을 하나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그 다음에 상속세는 거의 없는 상속세, 그렇죠?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가요. 올해는 또 지방세가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몇 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거의 끝나가죠. 벌써 법인세는 이제 얼추 몇 개, 근데 다음 시간에 하나가 중요한 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꽤 중요한 놈이 하나 바뀝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